네, 1월 11일 정치생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래요. 이제 대선 국면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에서 2달은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보세요? 아직도 길죠. 아, 길다. 그렇죠. 2달 전에 뒤지다가 엎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이었죠. 맞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2달 전에 18%였습니다. 네, 저쪽은 40%. 네, 40%였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정몽준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로는 그때 이회창이 지금 이재명이고 그때 정몽준 노무현이 윤석열 안철수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주 염려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2달 후에 그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예측을 굉장히 잘했어요. 불과 한 달 격차 같은 경우도 11월 말에 다 지는 걸로 나왔을 때 연말까지 엎어진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예측을 했었고 적중했습니다. 뭐 좀 장기 예보 좀 해주시죠. 장기 예보. 장기 예보. 아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경선에 있어서는 수치까지 우리 김용민 PD가 맞추셨고,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가 12월 말 되면은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이 소장님이 맞추셨기 때문에.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12월 중순이라고 하셨는데 12월 중순부터 네, 바뀌는 네. 조사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에 완연하게 골든크로스가 된 것인데 어떻게 2달 후 예측을 좀 미리 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 이 지표는 이재명 후보가 나쁘진 않고요. 네. 지금 1위예요. 1위인데 지금 자꾸만 이제 여론조사가 단일화 조사가 공론화가 되면서 지금 뭐 지는 것처럼 나오는데 당선 가능성 최근에 나오는 것도 다 지금 50%가 넘고 있는데 이제 40%대 조사들이 좀 더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멈춰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오늘 유시민 전 장관도 인터뷰한 걸 들어봤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선대위 내에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길 수 있는데 이 분위기, 기세에서 지금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면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지표상으로 보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한번 좀. 근데 일단 그 정몽준 노무현과 안철수 윤석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정몽준 후보만 해도 2002년 월드컵의 성공으로서 굉장히 좀 핫한 인물로서 그렇지. 진짜 신상품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위치에 있는 안철수 후보는 지금 10년 동안 새정치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초딩이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정치적으로 유능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역으로 또 뭐 노무현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비교할 필요도 없겠죠. 예. 보이는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만큼의 폭발성은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시작할 때 18%였어요. 네. 단일화 하자마자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올려갔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18%대 26%였거든요. 정몽준 후보가 둘이 합치면 44%인데 그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시너지가 나올 만한 개인적 역량을 가지지 못한 분이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현재 유능이냐 무능이냐라는 후보 개인 간의 대결은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권교체론이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깨느냐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윤석열 후보의 실수 그리고 저는 플러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작동됐다고 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TKS의 지지율도 폭등했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폭등했고요. 네. 그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열망과 플러스에서 중도화 전략 이것이 한번 시너지가 폭발하는 시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그것만 만들어낸다면 생각보다 격차가 좀 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향에서 생각보다 격차가 나는 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4, 5%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은 다 이기는 걸로 전망을 네.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판세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고 ARS에서는 일부에서는 공정이긴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을 허용했다. 이런 결과치도 있어서 사실 좀 보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뭐 불안하다기보단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안 좋다는 건 더럽다는 거죠, 기분이. 예. 어떻게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공정도 공정이지만 오늘 네. 이제 다른 거 나온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월요일 날 시선 집중이 MBC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갖고 조사한 게 있어요. 1월 네네. 7, 8일 날 한 건데 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 37.1, 윤석열 후보 30.5, 신상정 후보 4.0, 안철수 13.6, 부동층이
지금 13.5가 나왔습니다. 아, 오차범위 밖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리드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사에서 특징은 6일날 이제 극적화해가 한 이후에 주말 조사들은 30% 진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MBC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30.5가 들어와서 네. 이제 약간의 소폭 반등이 있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13%대, 뭐 갤럽은 15까지도 나왔는데 어쨌든 13에서 15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여기가 이제 급등을 했다. 요게 이제 지난 주말까지 이야기고 월요일까지 이야기고 네. 오늘 나온 조사들이 또 ARS가 이제 공정이나 그다음에 뭐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한 거랑 뉴스피미 코리아 정보 리서치 센터에 의뢰한 거,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기가 이제 한 것들을 보면 다 ARS예요. 네. ARS인데 이제 딱 붙어 있거나 이재명 후보를 살짝 앞서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전화 면접 조사에서까지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지금 요 ARS 조사들만 보면은 뭔가 지금 다시 윤석열 후보로 지지가 결집돼서 뭔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추이로 지금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그렇게 갈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직 뭐 추세상 네. 윤석열이 다시 앞서간다라고 그러긴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런 반등에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요소들이 멸콩밖에 없었어요. 그 멸콩. 사이에 멸콩하고 이제 여가부 폐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급 반등해서 이재명을 다시 넘어선다는 건 조금 쉽지 않은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화 여론조사, 전화 면접 조사가 나와봐야 알 수 그쵸? 있겠다 이렇게 네. 봐야 할 텐데 그래요.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20대 층에서 지금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로 많이 빠졌는데 20대 같은 경우 남성층이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로 좀 일부 다시 또 복원이 된 그런 흐름은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이재명 캠프에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특히 오늘 경제 관련한 큰 공약이 나왔는데도 반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언론들은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이게 대중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인지 왜 이거 근데 중요한 경제 공약인데 당연히 그렇죠. 제가 두 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과 윤석열이 7자로 서놓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전략입니까? 정책입니까? 전략이죠. 전략인 거예요. 네. 네. 전략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책을 전략적으로 내놔야 되거든. 정책을 전략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찬반을 나눠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찬반이 생겨서 갈등 구조가 생기기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찬성이 50%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거시적인 이 성장 정책들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누가 봐도 좋은 거야. 반대를 못 이끌어낸 거예요. 미끼 상품을 반대의 미끼 상품을 못 만들어낸 게 사실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 이유죠. 탈모는 반대잖아요. 네. 탈모에 반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땡큐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를 들자면 미끼 상품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을 하면서 저 같으면은 공기업 한 100개 없애고 새로 100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갈등 요소를 만든다거나 하면서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를 한두 개씩 집어줬더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기업에 대한 예입니다만 특혜라든가 또는 대기업에 대한 하나의 이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는 것도 이 전략이 이슈화시키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 세부적으로 풀어가면서 아마 그런 아이디어들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다시 결집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는 또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의 관계가 약간 이제 연동성이 있는 지지율인데요. 이쪽에서 빠지면 그게 그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예, 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빠지면 또 이쪽으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화 관련 문항을 MBC 조사로 보면은 네. 이제 단일화 했을 때 누구로 하는 게 좋겠냐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단일화 적합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52.2, 안철수 후보가 41.4, 잘모름이 6.5가 나왔거든요. 네. 영남에서는 지금 6대 3이에요. 그래서 단일화 관련해서 지난 12월 29일 한길리서치가 이제 후보 교체할 때 단일화 문항을 물었었는데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한 21.4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배 가까이 지금 올라왔다. 근데 이게 윤석열 후보를 넘을 것이냐. 저희들은 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런 속에서 단일화가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그냥 파토가 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속에서 단일화를 이뤄낼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에게 실망했던 표가 안철수로 넘어갔었고 지난주에 네. 그 표가 돌아간 양상으로서
윤석열이 좀 소폭 오르는 양상. 소폭, 예. 예. 공정이라는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한 12%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도 윤석열 후보가 더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20, 30대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예. 그런 측면에서의 좀 이 포션이 커진다는 측면에서의 우려점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를 볼 때요, 민주당의 관계자들도 그걸 보셔야 되는데, 과거하고 패턴이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스팅 보터의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의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네거티브적인 걸로 많이 미디어에 나가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응원전 비슷하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갈등 자체가 무슨 응원전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미디어 점유해버리면 이재명 후보가 그 시기에 약간 남의 집 싸움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밀려나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이제 그 지점 때문에 이 지금의 40을 막 넘기 직전이었는데 못 넘어간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저쪽에서 막 싸우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치권 자체를 다 혐오하는 게 형성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올라갈 수 있는 거가 좀 올라가지 못하는 게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두 가지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워낙 이 정치 환경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새로운 포인트를 이런 관점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듣고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민주당 선거 관계자들에게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가 맞다 이렇게 너무 주장을 하다 보면 진짜 좀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네. 선거 때까지 탁 치고 있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이 국면에서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가 믿고 있는 신념, 네. 그 신념을 막 펼치기 위해서 지금 대선장에서 나대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 공천을 왜 줬습니까 도대체? 해당 행위 나는 사람. 그 같은 당원이 뭐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부관 참시했던 사람들. 이런 인간들 다음엔 공천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드러나 보니까 성희롱,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성희롱이에요. 성추행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사람이 죽었는데 유족들이 피도 못 흘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박원순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일단 개소리 나고 말이죠. 아유, 진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섬세히 볼 수 있는 게 여론조사인데,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질문인데, 네. 지금 당내 여론조사가 금지지 않습니까? 네. 금지 기간에도 당이 직접 여론조사 직접 하는 거는 금지인데, 아니 그게 금지가 아니고요. 공표가 금지죠, 그죠? 공표가 금지가 아니고 그 말에 도입부에 민주당이 조사를 한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조사를 할 수 네, 있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서 네. 20대, 30대의 이 활성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늘 응답하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면 개인정보에 위배가 되나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패널 조사가 돼가지고 그건 패널 위배가 조사.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위배가 되나요? 말했던 사람은 또 조사를 한다면은 이게 무작위 추출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그거를 이제 활성화 정도를 이념 성향은 응답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왔다 갔다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 연령은 할당세를 딱 해버려요. 그게 딱 정규된 숫자가 나와서 그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연령으로는. 그걸 본다면은. 볼 수 있으면은 이제 어디가 진짜 실제로 활성화되는지 활성화되어 있는 알 수 게 있죠. 커뮤니티 네. 중심으로 활성화된 건지 그렇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 미디어 노출 정도를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선 후보 2명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게 대통령. 높은데 최근에는 안철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한 언론에 언급한 양보다 보도량이 훨씬 많은 게 이제 이 네 사람인데 최근에는 거의 이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윤석열, 안철수. 그러니까 1대3으로 싸운 거예요. 이 구도 자체가. 스피커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이 왔었고 그 다음에 보수가 잠깐 왔었거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치인들은 부고 빼고는 언론에 제일 많이 그렇죠. 나는 게 아주 좋다라는 네. 지금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미디어 시끄러운 활성화 거. 정도. 그렇죠, 시끄러운 그렇죠. 활성화도에 네. 의해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층이 막 옮겨 붙는 그 상황이었는데 저쪽이 3명의 스피커가 활성화시키면서 이게 일부가 일탈을 한 거죠. 이재명 후보 표가. 갖고 있던 표가.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멸공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네. 선제 타격론, 이 우클릭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예,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선명해서 보수층 집결이죠. 보수 냉전층 집결인데 이런 전략들이 뭐 여론조사 공정전을 믿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표를 넓히겠다는 뜻이거든요. 2등 전략이죠. 이건? 2등 전략이에요. 전형적인 2등 전략이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층을 결집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안철수 쪽으로 빠져나가는 표를 단속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더 크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보수 중도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전략의 초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안철수는 좀 더 중도에게 호응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MBS랑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보수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빠지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거 거의 엇비슷한데요. 윤석열 후보는 보수가 많이 빠졌고 안철수 후보는 보수와 중도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는 윤석열 후보께 간 거고 중도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한 20대, 30대가 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표 있잖아요. 네. 요게 이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이 우클릭 행보는 결국 2등 전략이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중도나 진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도표를 더 많이 가져와야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행보는 국민통합과는 상관도 없고 너무 단선적이고 저차원적이어서 중도들에게는 환멸감만 더 가중시킨 것은 아닐지. 뭐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그렇죠. 복원시킨다는 면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뭐 우리 보통 이념이 부족하다 그러면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분은 이념이 부족한 거는 이제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용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 좌우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35%를 확보할 때까지는 보수 행보를 하다가 35%가 넘어가는 그 순간 순간부터는 좀- 다시 결집하는 순간에 네. 다시 중도 행보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저는 설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식의 승부수를 던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윤석열 후보가 한 두세 차례 크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장모 리스크 때랑 처 리스크 때 빠졌었는데 그때마다 했던 게 극우 쪽으로 우클릭을 하는 거였거든요. 행보가. 이번에 이 여가부 폐지라든지 멸공이 딱 그 우클릭을 또 하는 건데 버전은 2030 버전으로 한 거죠. 이준석 당대표에 의해서.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제 타격론은요, 기존에 한미 사이에 킬체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방어 전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은 선제 타격을 운운했다는 점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글쎄요,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 이런 뭐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덕을 보는 면도 있겠지만은 중도층이나 이런 진보층에게는 저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더 가중시키는 건 아닐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예.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멸공이라든가 뭐 선제 타격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북 관계라든가 평화 외교 관련돼 가지고 좀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일화 이런 거 나왔을 때 네. 야합이다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네. 크게 우리도 역으로 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똑같이 똑같은 논리라서 이런 극우적인 발상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평화 체제론에 대해서 들고 나올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이 남북의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 지난 이명박 정권 때가요? 근데 보수 정부 때 사실상 만들어진 건데 미사일을 발사할 때면 늦으니까 발사 이전에 선제 타격함으로써 우리의 그 안보를 지키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어디다 선제 타격을 하죠? 그러니까요. 북한이 아니 어디에서 쏘는지를 알아야지. 옛날에는 뭐 영변 한 군데였는데 네. 이제는 뭐 ISBM을 이제 이동하면서 쏘고 있어요. 이동시하면서 쏘고 있죠.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쏜다라는 거는 알아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선제 타격론은 거의 초등학생 장난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한미 동맹이 상존하고 있는 한미 연합사의 질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냥 어린애들끼리 로봇 가지고 워게임 하다가 하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이 먹히는 거죠. 그 또 보수층 결집에. 유엔 헌장을 보면은 예방 공격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우리 헌법도 그러한데 선제 타격을 한다? 어디다? 선제 타격을 했을 때 북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 같이 이제 아니, 죽자라는 서울에 얘기죠. 말이죠. 네. 그 지하 시설에 하나만 쏴도 그냥 그걸 떠나서 원전에다가 쏘면은 이거 진짜 수습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까지 다 예방을 하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제 타격을. 이게 보수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핵무장론하고 비슷한 거죠. 군대도 안 한 갔다 온 사람이 진짜. 한 발 더 나간 거죠. 근데 전술핵은 이제 경선 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말을 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하여튼 참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네. 우리 재미교포 학자 중에 좀 진보적인 분들이 이거 한번 꾸짖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네. 개소리예요. 이게 정말 명백한 개소리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래요.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이등 전략이자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것이다. 똥줄이 탔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글쎄 이게 먹힌다면은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다시 규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에게 과연 소구력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의문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을 한번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이해와 분석력을 좀 증진시켜드리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유시민 작가 기억이 납니다. 2012년 대선 때 그때 이제 사실은 같이 있었어요. 그때 벙커원에서. 예. 근데 이제 초반에 출구조사 나왔을 때 경기도에서 지는 걸로 나오니까 에이 끝났어 이러시더라고요. 2012년에? 2012년에. 2012년.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은영. 그때 거의 초박빙으로 예상이 됐고 진영 총결집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어디서부터 좀 기울기 시작했냐면 경제민주화 하면서 수도권 40대가 그때 흔들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제일 먼저 넘어간 게 마지막에 경제민주화 하면서 수도권 40대가 화이트 칼라가 넘어가면서 아니, 이거 졌다. 박근혜가 할 거라고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그 김종인이 있었고 박근혜가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어쨌든 큰 틀의 경제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보수가 진보는 좀 무능하고 보수가 그래도 유능하다라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정희 씨 그 TV 토론 때 이정희 씨 이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가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미세하게 이게 이동이 되면서 졌죠. 근데 가장 그 포인트는 경제민주화의 수도권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렸었다. 여기가 아직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수사님 그때 캠프 내부에 아니, 저는 이제 바깥에서. 저는 이제 내부에 있었잖아요. 네. 내부에 제가 그때 정책 파트하고 조직 파트 일부를 했는데 민주당이 놀아서 진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죠. 놀았다. 놀아서 저는 그거 뭐 이런 해석도 필요한데 열심히 뛰었으면 이길 수 있는데 4~5%는 조직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거의. 논 거예요. 민주당이 논 거예요. 그때. 아니 왜 놀았어요? 그 일부 후보와의 지역에 이 결합도도 결합도가 떨어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후보와 그 당시에 이제 핵심 측근들이 그치. 당을 장악하는데 서툴렀던 거죠. 네. 예를 들자면은 한 이 후보 측근이 돌면서 구두로 장관 임명장 한 500장 남발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경기도 지역에 그 당시에 비문 국회의원들이 많았어요. 지역위원장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놀았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박근혜 후보가 임명장을 200만 장, 300만 장 남발했거든요. 우리 20만 장도 안 했어요.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했어요. 임명장 두면서. 대선 앞두고 인사위원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임명장 받아서 이거 가지고 어디 사기치는 사람 생긴다고 인사위원회 했으니까 그게 당이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당에 돈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해찬 대표가 그 상황 뭐 엄청나게 뭐 야단을 쳤어. 무슨 돈 남기는 대선이 있냐고. 빚을 끌어서라도 써야 되는 대선에서. 그렇지. 그 내부적으로는 그 조직의 이완도가 상당히 좀 심각했었고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막 올라와갖고 총결집이 됐는데 마지막 그 뒤집은 거는 결국 경제민주화에 3일 정도 남겨놓고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선대위에서 문재인 이긴다. 그래갖고 광화문에서 연설할 때 막 제가 알던 선배들이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긴다. 예. 예, 그런 분위기가 막판에. 조각? 예. 내각? 네네, 내각 조각이 필요하다면서 막 이제 농담 비슷하게. 저도 그런 오다를 받았어요. 네, 그 당시에. 분위기가 막판에 이긴다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좀 잡혔었거든요. 아니 선거 당일도 기분이 좋았잖아요.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좋았잖아요. 그 출구조사 나올 때까지만 해도 뒤집어진 게 나왔을 때 8시부터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당황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저쪽 선거를 총괄한 게 김무성인데 네.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느끼는 게 경기도에 제가 이제 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오전에 받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계속
젊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후 넘어가면서 분명히 이건 차떼기다.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차떼기로 해서 뭐 몇백 명을 실어나는 것이 아니고 봉고차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인층들을 엄청나게 실어 나르고 있다는 보고가 오후 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만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사력을 다 했구나, 저기는. 그렇죠. 네네. 여기는 왜냐하면 박근혜 두 번째였잖아요. 예. 첫 번째도 큰 표차로 진 게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이를 갈고 한 거죠. 네. 역대로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층이 이긴다라는 그게 우리 깨진- 속설인데 그걸 처음으로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자들 분석이 12년 대선 분석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에 수도권 화이트 칼라가 이동함으로써 졌다. 3%포인트 차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는데 네네. 저는 뭐 현장에서 뛴 사람들은 놀았다. 조직력의 차이였다. 아, 그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근데 이번이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오늘 그 유시민 인터뷰 저도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민주당이 이 변화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좀 난상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해야 돼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가장 큰 거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한 후보가 없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거대 담론. 네, 왜냐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 유시민 장관께서 하신 얘기가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제 중심형 사람이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결집이 마지막 결집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전통적인 거대 담론의 전략을 쓰고 있어요. 대선 전략이라고 하는 걸. 근데 이제 이쪽은 그거를 지금 안 쓰고 있다. 그거를 이제 유시민 장관께서는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과제 중심형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터로 저쪽을 끌어들이고 있고 싸움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측이 아직 결집이 다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집이 얼마만큼 될지 그게 가장 오늘 이야기한 걸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유시민 장관이 이야기한 결론도 정권 심판론을 깨라는 소리예요. 정권 심판론을 깨자. 근데 아직도 지금 높단 말이에요. 깰 뻔했지. 얼마 일주일 전에 윤석열의 실수와 그쵸. 예, 박근혜의 사면으로 깨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살짝 그게 좀 좁혀졌다가 다시 지금 근데 그거는 사면론도 사면론이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 변화가 커요. 부동산 시장 네, 변화. 부동산 그렇죠. 시장 변화에 따라서 30대가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 50대 후반과 60대를 겨냥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세 유예 발언. 그게 저는 상당히 좀 그 효과 시층에 있었- 효과 효과가 있었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해갖고 확실하게 이제 각인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잘 각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또 홍남기 문제로 갑니다. 아, 네. 재정정책, 금융정책하고 또 연결되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나 앞에 사람까지는 돈 빌려서 집 샀어. 근데 집값이 올라갔어. 나부터 금리가 인상돼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야. 이 한 걸음, 두 걸음 이 순서에 의한 불공정한 생각 이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에 이제 흔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했던 게 집은 투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강요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집이 경제적 축적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돼요. 욕망의 정치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사회적 정서적 담론의 재전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득점을 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네. 국민이 싫어하면은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게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정책의 일관성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정서적으로 먹힌 거예요. 그게 먹혀요. 먹힌 맞아요. 거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제 부동산 이제 이득 볼 사람들은 다 봤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테러를 지금 이제 열어주려고 하잖아요. 집을 이제 매도를 시켜가지고 네. 그 테러가 지금 안 열리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유예 조치라도 해서 열겠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현 기재부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내가 대서하겠다. 그 얼마나 와닿아요 그 말이 지금. 지금 네. 저쪽 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 바꾸기 후보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네. 말 바꾸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진보 진영이 이재명으로 아직 결집이 다 안 됐다. 이런 인식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시민 이게 작가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정당 이거를 보려면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 세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정당 지지율은 지금 후보가 상당히 많이 넘어갔어요. 정당 지지층은 다 결집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못 넘어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성의 결집이 좀 아직 덜 됐다. 이런. 여성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좁혀
좁혀져 있거든요. 좁혀져 있는데 이게 이제 세대 플러스 성별인데 근데 그거는 20대나 30대는 좀 무당층이 많아요. 그쪽이. 그래서 꼭 그 세대를 다 결집을 못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 흡수를 못하는 거냐. 네. 그거는 선대위 쪽에서도 좀 깊이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최근에 좀 생각을 바꾼 게 네. 대통령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고령층이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빼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고령층의 지지를 아주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못 넘어가기 때문에 결집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그거는 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게 대통령 지지율만큼 지금 결집을 못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진보 진영,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은 진보 진영 여기가 결집이 다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대통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고령층에서 차이가 지금 확연하게 나고 있어서 네. 근데 고령층이 민주당의 지지층은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이런 게 네.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어요? 복지 정책. 그쵸. 근데 이재명 후보 복지 정책은 충분히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안 한 게 있어요. 통일외교 정책이에요. 음. 통일외교 정책이 생각보다 이거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기도 하고 또 그랜드 비전이기 때문에 그와 큰 지도자로서 이미지도 만들어주거든요. 그와 관련한 공약이 사실 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그동안? 없죠, 지금. 예. 지금 저것 때문에 그래요. 종전선언 때문에. 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참 이런 표현이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이번에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물고 그렇죠, 늘어지면 어떨까요? 그렇죠. 예. 선제 타격, 멸공 이런 거를 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 예. 해볼 만한데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문제를 갖고 빨리 계셔가지고. 끝을 내든지 아니면은 뒤로 넘기든지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겠다고 하든지 해서 이 남북관계 문제 이슈를 이재명 후보에게 양보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국제관계라는 맞아요. 것은 현재 상황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참 애매한 상황일 거예요. 아니, 아직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하고는 다 이제 합의문까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구정진하고 베이징 이거 하면서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전선언 기점으로 이게 너무 확연히 다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광고 좀 하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농장의 서귀포 조생 감귤 소개하겠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 제주도 조생 노지 감귤을 김용민닷컴에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생귤이란 귤 중에서 다른 귤보다 빨리 익어서 일찍 수확하는 귤을 의미하는데요. 노지 감귤이라는 것은 제주의 돌밭에서 자란 감귤을 의미합니다. 김용민 TV에 소개된 후에 구매 후기에 칭찬 일색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의 해리 농장 감귤은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하지 않습니다. 다 익은 감귤만 수확해서 배송하는데요. 미리 따놓고 후숙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잘 익은 감귤만 보내드려서 더욱 맛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저렴합니다. 무려 10kg에 25,900원, 5kg이 아니라 10kg입니다. 근데 실중량은 대략 11kg이에요. 왜냐? 해리 농장 농장주께서 귤 특성상 배송 과정 중 파손을 우려해서 김용민 TV 애청자분들께 특별히 더 담아 보내드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해리 농장의 새콤달콤 서귀포 조생 감귤을 맛있네. 압도적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고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맛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달아요. 아, 기분 나쁘게 달지 않고. 네. 맛있네. 쉬지 않고. 쉬지 귤은 않고. 큰 거보다 이게 작은 게 맛있더라고요. 작은 게 맛있어요. 네, 제주도는요, 막단귤 먹으면요, 어떤 귤이든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안 쉬나요? 막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또 게다가 녹색 귤이고, 조금 초록색 네. 계열이고, 덜 익은 것 같고, 또 2월 말이었습니다. 무척 추울 때, 나무에 이렇게 따다가 버린 거래요. 따다가 포기한 것들. 그걸 제가 하나 따가지고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주도 귤 중에서도 맛있는 귤, 조생감귤, 노지감귤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해리 농장의 서귀포 조생감귤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단일화 얘기 다시 한 번만 좀 해보면은 유시민 작가는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철수 지지율이 2위, 윤석열 지지율이 3위가 돼야 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 안철수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현격하게 2위로 달린다면은 안철수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철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양보하는 단일화입니다. 자기로의 단일화가 가능성이 더 높을 때 그때는 이제 비로소 수긍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2위, 자기가 3위? 지금 다시 윤석열 지지세가 규합되는 양상이라면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단일화 전제 조건을 유시민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여기다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거 단일화하고 가장 다른 트렌드가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한 역선택 부분이에요.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급등하고 그리고 단일화 여론조사 문항 안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41.4까지 나오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절반 가까이 지금 지지를 이 문항 설계상 민주당 지지층도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안철수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미워서 해준 거죠. 그렇죠. 미워서 해주는 걸 수도 있고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그러면 안철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상황 변화에 따른 그런 걸 수도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 지지층의 역선택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거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채 재보궐 때 100% 그냥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네. 들어올 수 있게 지금 돼 있거든요. 개방형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문항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당세가 지금 너무 작아요. 아무리 지금 여기 그래서 2, 3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안철수가 2위고 윤석열이 3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세가 지금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철수가 당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 조직을 안철수 당선을 위해서 돌릴 수 있을까요?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 아까 그 12년 민주당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건 이제 합당이 된다라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이 다른 당의 후보를 어떻게 밀어요? 못 밀어요. 그럼 끝난 거고 그렇게 되는 선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합당을 전제로 한 것과 공동정부 구성으로 이제 해야지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여건이 이제 우리 쪽으로 다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공동정부는 추상적이어서 할 수가 없다. 우리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 계속 이거를 지금 내더라고요. 단일화가 안 돼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다면 이준석 당대표의 저 말 때문에 저는 진다고 봐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정보입니다. 정보가 첩보인데 윤핵관과 안핵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칠 때 윤핵관이 김종인을 내쳐야지 안철수를 데리고 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거의 뭐 통설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과 안철수를 보면 누가 더 단일화에 절대적인가 하면 윤석열입니다. 안철수는 저도 다음에 또 나오면 됩니다. 그렇지. 또 나와요? 윤석열은 지면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다.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절박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단일화라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나 윤석열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단일화는 절대 없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알 수가 없어요. 깨구리 뛰는 거 알 수 없듯이. 그래서 제가 오죽해서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핑퐁 게임을 한다. 지난번에 단일화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한다. 서울시장 선거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한다. 그 전에 또 완주했잖아요. 그죠? 2017년도에. 근데 2012년도에 또 문재인 후보가 또 단일화를 해줬단 말입니다. 핑퐁 게임 한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의 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비를 하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단일화를 생각할 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만 생각하는데 DJP도 단일화인 겁니다. 한 사람이 엎어져 주는 거도. 그런 단일화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런 전제 조건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김동연이라도 끌어안고 심상정이라도 안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대선 후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세력을 안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노력만 보이자는 얘기지 뭐. 그렇죠. 우리가 더 통합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상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인데 뭐 어쨌든 노력은 하자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윤핵관하고 안철수 쪽 사람들의 교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 저쪽은 아마 단일화를 해야지 산다고 이길 수 있다고 볼 거예요. 윤석열 쪽은.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쳐낸 건데
받았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쪽이 지금 계속 목소리 핏대를 세우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이 네 분이 또 한 번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이것도 연기가 아닐까. 서로 이렇게 같이 다 하나의 단일화를 하는 걸 전제로 지금 또 역할 분담해서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한 단일화 전제 조건 두 번째가 단일화 과정에서의 룰 미팅을 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이럴 때 방식과 이제 관련해서 안철수 맛을 이제 그렇죠. 세게 보게 트러스 되겠죠. 맛을 세게 보게 되겠죠. 트러스만 얘기예요. 2번은 트러스만 얘기인데 트러스 맛을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통 크게 윤석열이 안아야 한다. 내가 진짜 안 될 각오로 손해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데 그럴 가능성은 또 1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도 지금 급해. 윤석열도 지금 누구 양보하고 자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하면은 예. 윤석열 필승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당세가 크고 당세가 크다는 거는 적극 투표층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 얘기는 결국엔 또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될 수 없게끔 게임의 룰을 만들겠죠.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안철수가 응할 리가 그럼 없다. 이제 파토나는 거죠.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가요. 단일화 후에 지지층이 화학적 결합이 돼야 한다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로 됐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국민의 당 지지자들이 과연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끊임없이 5%는 계속 안철수를 지지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안철수로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여권에게 드는데 위험하다는 말씀. 여건이 위험해지죠.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반문 정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문 정서에 윤석열의 대타로 안철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경우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다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극우적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적절한 수준의 문재인 정부와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생적 차별화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준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당 사람들이 그렇게 이준석을 싫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무척 싫어합니다. 네.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하다는 어려워요. 게 그들의 관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로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no!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요. 안철수 후보가 제일 많이 빠진 게 한 2%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자기 발광체에서의 재산은 2% 정도 된다. 2, 3% 정도.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안철수 팬클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두 번째 반사체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그러다 보니까 그 PK 쪽에서 영남권에서 지금 거의 6대3으로 깨지고 있어요. 안철수 네. 단일화 조사, 여론조사 지금 나온 걸 보면.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자기 지지세를 좀 확보를 하려고 계속 그쪽을 방문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이 많지 않다. 속전속결해야 한다. 단일화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 구정 직후에 바로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 설날 네. 직후에? 네네. 왜냐면 이거 룰미팅 하는 것도 한 2주 잡아야 될 거예요. 네.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틀림없이 단일화로 간다면은 선거 전에 이제 아마 밝힐 거예요. 우리 단일화하기로 했다. 네. 룰미팅 전에 선언을 하는 거지, 선언을. 그렇게 해서 설 전에 이재명 후보가 우위인 구도가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판이 굳어지는 거를 막으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제가 가면 이기는 거니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했을 때 시점과 한번 비교를 한번 예. 해볼게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11월 15일 날 그러니까 한 달하고 4일이죠. 네, 4일 전. 35일 남겨오는 전에 최종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언제 됐냐면 11월 25일 날 됐어요. 후보 등록을 27일 날 했습니다. 후보 등록 이틀 전에 단일화를 직전에. 했거든요. 자, 이 상황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설 전에 단일화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설 전에. 그러니까 1월 27일이나 28일 정도에 단일화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이 언젠가 하면 2월 13일입니다. 그럼 2월 13일 전에 주말에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네. 전에. 투표 용지가 언제 인쇄되냐면 2월 28일 날 인쇄가 됩니다. 2월 28일 날 인쇄가 되고요. 또 그러면 또 투표 용지가 인쇄된 후에도 또 단일화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전 투표하기 전에. 그렇지. 사전 투표가 3월 4일 날 사전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찍혀진 상태에서도 이제 사퇴 도장 찍어서 이렇게
투표용지가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이 첩첩산중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사전투표 끝났고 본투표하기 전에 그때도 단일화 마지막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나 그 효과는 뭐 그렇게 하면 제로라고. 이제 욕할 것 같은데요. 효과는 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도 그렇고요. DJ 이회창 단일화 때도 그렇고요. 단일화 이후에 한 번도 선두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후보 등록 이후에 여론조사가 뒤집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02년인데 그때랑 차이를 보면은 이게 지금 2월이 지금 단일화를 하고 뭐 발표를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2월이 좀 짧잖아요. 너무 바빠. 너무 바쁘고 설도 껴있고. 설 껴있지. 지금 사람들이 다 관심이 지금 좀 어수선한 시기예요. 2월이. 이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집중해갖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 그때 아주 차이 하나 든다면 그걸 들 수 있겠는데요. 설 전에 네. 종전선언과 개성공단 정상화 이런 이슈 하나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라도 쟁점이 있는 이슈고요. 뭐 반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명분 있는 큰 변수기 때문에 이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여권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납득이 되는 동의가 되는 그리고 비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낙관적인 측면도 예상이 되는 이런 이슈로 해서 이슈 주도권을 여권이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팍 가라앉았어요. 저렇게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갔고 이 와중에 여권에서 이런저런 공약을 내도 반응이 없고 또 지난 주말에 사건 이후로는 이게 밈도 안 나와 지금. 어쨌든 탈모 때 어마어마하게 그쵸. 쏟아져 나왔던 그 밈들도 사라지고 쌍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다 그쪽에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넉넉고. 아니 뭐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 어떤 담론의 주도권도 사라진 게 아닌가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까 이제 거대 담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경제 비전 이게 네. 이제 약간 거대 담론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량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걸 다시 한번 좀 불쏘시개로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퇴로를 열어주는 부동산 정책. 그러면서 정부 정책과의 어떤 정부가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분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다른 정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정책적 일관성을 추구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에게는 그게 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너무 나에게 앞에 놓여있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 같은 것들이 너무 좀 확연하게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내 때문에 삶에 도움이 안 되면요, 이 네. 정치적 일관성은 똥꼬집으로 보이게 돼 약간 있어요. 나를 너무 몰라준다. 그게 지금 최근에 그 SNL이라고 개그 있잖아요. 네. 그 예능 쇼. 예. 거기에 자영업자 관련한 게 나왔어요. 자영업자 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는가? 거기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꼬집은 게 뭐냐면 이 정부가 방역 시간이나 이런 걸 계속 막 바꾸는 거에 자영업자들이 막 조응을 하는 그거를 패러디를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정부는 지금 방역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 시간이라든지 그 지침이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이 분위기. 부동산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와의 약속 대련 같은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속 대련. 대련. 예, 짜고 치는 이제 싸움인 거죠. 아, 네. 흔히 하는 말로 특히 이제 그 약속 대련의 타겟은 홍남기 부총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홍남기 부총리를 사퇴시키지 못한다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 저 당에서 후보가 나서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한번 그런 것도 강력하게 또 비판도 하면서 한다거나 좀 그런 좀 수준 높은 정치 기획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